여기서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미국 외과의 17년의 확신을 서울 한복판에서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한 복통이라 여겼던 통증은 몇 시간 만에 맹장 파열로 번졌고 아내는 곧바로 수술실로 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의학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아내 앞에서는 가장 늦게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말보다 책임지는 손이 먼저였고 망설임보다 준비된 움직임이 먼저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다른 순서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한 사람을 살리는 속도에서 한 나라의 품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커스 웹입니다. 시카고에서 17년째 외과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배를 열면 무엇이 보일지, 통증이 어느 방향에서 시작됐는지, 환자의 표정이 진짜 고통인지 참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굳이 묻지 않아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실에서 제 목소리는 늘 낮았고 결정은 짧았으며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그런 저를 보며 침착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것이 좋은 외과의의 조건이라고 믿었죠. 아니, 믿어왔다고 해야 더 정확하겠군요.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린 게 바로 이번 서울에서였으니까요. 지금 이걸 떠올리고 있는 저는 이미 그 밤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 저는 아무것도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오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국제외과 심포지엄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논문 준비는 몇 달 전부터 해왔고 아내 클레어는 그 사이에 여행 일정을 손수 짰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그런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왔어요. 저는 시간이 분 단위로 채워진 사람이고 클레어는 길을 걷다 마음에 드는 창문 하나에도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잘 맞았습니다. 우리는 17년의 결혼 생활 내내 그 차이를 좁히려 하기보다는 그냥 나란히 두고 살았어요. 이번 여행도 그렇게 잘 흘러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 전까지는. 명동 골목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빛이 많았고 냄새도 많았어요. 구운 고기 냄새, 달콤한 반죽 냄새, 그리고 겨울 공기 속에 뜨거운 국물 냄새가 한데 뒤섞였습니다. 클레어는 그런 도시를 좋아했어요. 낯선 소음 속에서도 금방 표정을 풀고 골목 안쪽으로 먼저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었죠. 저는 늘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도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꽤 오래 앉아 있었어요. 클레어는 메뉴판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종업원에게 발음을 물어봤고 잘못 발음할 때마다 깔깔 웃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 먹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느긋함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도요. 그날까지는. 식당을 나오는 순간 클레어의 걸음이 갑자기 짧아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추워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아직도 웃으면서 말했으니까요. 조금 체한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쪽이 더 정확하겠군요. 비행피로, 낯선 음식, 바뀐 시차. 그런 설명은 언제나 손쉽습니다. 의사는 가장 위험한 가능성을 먼저 배우는 사람이지만 정작 가족 앞에서는 가장 편한 해석에 먼저 손을 뻗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클레어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배 위에 살며시 올린 채 말수가 줄었어요. 저는 물 한 잔 마시고 누우면 괜찮아질 거라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동안 제 손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의사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었는데 밤 11시가 넘어서자 통증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클레어는 오른쪽 아랫배를 감싸 쥐었고 몸을 완전히 펴지 못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숨결이 짧아졌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돌릴 때마다 이를 악물었죠. 더는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외과의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촉진, 반발통, 경직. 제 손끝은 이미 익숙한 답을 읽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답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충수염, 맹장염이라고도 하죠. 아니, 어쩌면 더 나쁜 가능성도 이미 열려 있었어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외과의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단순한 병명이 아니라 몇 시간 뒤의 그림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천공, 복막염, 농양, 폐혈증.
수술이 1시간씩 늦어질 때마다 환자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그 결과들을 제 손으로 수없이 마주했으니까요. 방금 전까지 밥을 먹으며 웃던 클레어의 얼굴 위로 그 장면들이 겹쳐졌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보험, 외국인 응급 절차, 동의서, 비용. 클레어를 부축해 택시에 태우는 동안에도 제 머리는 의학과 행정 사이를 쉼없이 오갔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몸에 새긴 시스템이었어요. 환자를 살리는 일과 책임을 분명히 나누는 일은 언제나 함께 움직인다고 믿어왔으니까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옳은 순서라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나쁜 가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순서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먼저 와야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아직 답도 나오기 전에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제 뒤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서류보다 먼저 움직인 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닿았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익숙하게 보던 긴장과는 결이 달랐어요. 더 조용했고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가 해야 할 자리를 이미 알고 있는 분위기였죠. 처음엔 그게 낯설었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시카고 응급실이었다면 이 정도 상황에서는 훨씬 더 많은 소리가 났을 겁니다. 더 많은 발소리, 더 많은 지시, 더 많은 종이.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클레어는 휠체어에 앉자마자 바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는 보였지만 아무도 제게 서류를 먼저 내밀지 않았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여권과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에 쥔 그것들이 저를 보호해 줄 거라 믿어온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미국에서라면 그것들이 가장 먼저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간호사가 제 손을 잠깐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은 환자 먼저 보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의 오래된 습관을 단번에 잘라내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카드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클레어는 침대에 눕혀졌고 활력 징후 측정이 즉시 이어졌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통증 위치 확인, 혈액 채취. 누군가는 복부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이미 검사실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그들은 답보다 움직임으로 먼저 반응했습니다. 통역이 붙기 전까지는 한국어가 거의 소음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손놀림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불필요한 동작 하나 없이 각자가 맡은 부분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클레어의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미간이 굳어 있었습니다. 참는 표정이었죠. 제가 수없이 봐온 진짜 통증의 표정이었어요. 그제야 제 부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복통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인 제가 스스로에게 인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건 의사로서의 실패이기도 했지만 남편으로서의 회피이기도 했어요. 젊은 전공의가 영어로 증상을 물었습니다. 통증 시작 시각, 구토 여부, 발열, 마지막 식사 시간.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답했어요. 17년 경력의 외과의가 보호자 자리에 앉아 전공의의 질문에 대답하는 상황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역할이 완전히 뒤집힌 느낌이었죠. 그때 침대 옆 작은 금속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미 환자 분류가 끝나 있었고 검사 요청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복부 CT가 거의 동시에 예약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제 안에서 갈등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한쪽에서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즉시 의심이 일었어요.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건가? 충분히 확인한 건가? 혹시 서두르다가 놓치는 게 생기지는 않나? 저는 빠른 시스템을 선호한다고 늘 말해왔지만 막상 처음 보는 방식의 속도 앞에서는 쉽게 믿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순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 스트레처가 CT실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따라가려다가 잠시 벽 쪽으로 밀려났어요. 다른 환자 이동 동선이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어요. 한 외과 의사가 복도 끝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직 클레어를 직접 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미 호출을 받고 준비 중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풍경으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이 첫 번째 복선이었습니다. 이곳은 진단이 내려진 다음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의심되는 순간부터 이미 준비를 시작하는 곳이었어요. CT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권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아무 쓸모도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클레어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고 두꺼운 문이 닫혔어요. 몇 분 되지 않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벽 너머로 낮게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기도에 가까운 무언가를 했습니다. 의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보호자가 된 그 순간만큼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과의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맹장은 작은 장기지만 늦어진 염증은 사람의 몸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뱃속의 시간은 시계보다 빠르게 흘러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이 구조였어요. 저는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부족이 곧 제 가장 큰 부끄러움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CT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CT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정확히 몇 분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제 몸이 아직 불안을 정리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감각만은 선명합니다. 클레어가 다시 침대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의 손등에 새로 붙은 바코드와 수액 라인을 봤어요. 아주 사소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도 멈추지 않는다고. 기다림 자체가 이미 치료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외과의가 보호자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외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지도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경험이 오래된 의사에게서만 나오는 설명보다 먼저 신뢰를 만드는 종류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저도 외과의로서 그 감각을 알고 있어요. 수술실에서 경력이 쌓이면 목소리보다 존재감이 먼저 들어오는 법이죠. 그는 통역을 사이에 두고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올라오는 순간 저는 이미 알아봤어요. 진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충수 파열입니다. 맹장이 이미 터진 상태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놀라움보다 수치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제가 맞췄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손을 뻗기까지 걸린 그 몇 시간이 영상 속 탁한 음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영상에는 이미 염증이 번져 있었습니다. 주변 지방층의 탁한 음영, 국소적인 액체 저류, 천공을 시사하는 소견. 제가 미국 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여러 번 가르친 장면 그대로였어요. 교과서에서 꺼낸 것처럼 전형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는 외과의였지만 동시에 클레어의 남편이었어요. 두 가지 역할이 그 순간만큼 또렷하게 충돌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지연하면 복막염이 더 진행합니다. 바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질문이 아니라 결정이었어요. 제 안에 미국식 훈련이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수술 방식인지, 복강경인지, 개복 가능성은 어떤지, 마취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항생제 프로토콜은, 외국인 환자 비용은, 혹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더 낫지는 않은지. 저는 외과의로서 당연한 질문들을 꺼냈습니다. 의사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간결했지만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복강경 충수절 제수를 우선으로 하되 복강 내 오염 정도에 따라 추가 세척과 배액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미 천공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미루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이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답들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설명은 길어지고 선택지는 나열되고 책임은 문장으로 나뉘어 기록됩니다. 저는 그 체계 속에서 17년을 살아남았고 때로는 그것이 환자를 보호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클레어의 뱃속에서 번지고 있는 염증은 그 철학을 기다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몸은 철학보다 빠르니까요. 그때 클레어가 눈을 떴습니다. 마취 전 진통제 때문인지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마커스 그냥 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사가 아니라 남편으로 무너졌어요. 이상하게도 저를 완전히 바꾼 것은 외과 의사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클레어의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그 둘 사이를 이어준 한 장면이었습니다. 복도 문이 열리며 수술실 쪽에서 한 간호사가 들어왔고 준비 확인을 마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동의서 서명이 끝나기도 전인데 팀은 이미 다음 순서를 조용히 맞추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빠른 것이 아니라 이미 훈련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속도는 허둥대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없이 반복된 일을 매끄럽게 해내는 조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도 수술실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지금 이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 가슴 한편을 조용히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모르는 것과 못 믿어온 것은 다른데 저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어요. 그녀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주 약하게 제 손을 눌렀습니다. 그 힘이 제가 그날 밤 받은 가장 명확한 신호였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혼자 남겨진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복도 끝 수술실 표시등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저는 안쪽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바깥 의자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믿어왔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자리가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동의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빠르게 읽었어요. 복강경 수술, 출혈, 감염, 주변 장 손상, 개복 전환 가능성, 천공으로 인한 회복 지연. 모든 위험은 익숙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설명해온 내용이었어요. 환자 보호자에게 같은 항목들을 읽어주며 서명을 받던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설명을 많이 안다고 해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아는 사람이 더 두려워집니다. 가능한 합병증의 목록이 길수록 머릿속 시나리오도 함께 길어지니까요. 그게 외과의로 산다는 것의 이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몸을 많이 알수록 그 몸이 망가지는 방법도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 17년 동안 그것과 함께 살아왔는데 그날 밤은 그 지식이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 경력과 팀 구성을 물었습니다. 예의 바른 질문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분명한 대립이 있었어요. 당신들을 믿어도 되는가? 이 병원이 낯선 나라의 외국인 환자를 정말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신중함이라고 믿었어요. 보호자로서 해야 할 당연한 확인이라고. 저는 그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제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연간 응급 복부 수술 건수, 야간 응급 수술 프로토콜, 천공성 충수염 케이스 빈도. 숫자는 과시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익숙한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거나 설득하려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투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불편한 사실과 마주했어요. 제가 한국 의료를 의심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낮게 본 편견이 제 안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편견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들키지 않을 만큼. 그 편견은 제 안의 악역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열린 사람이라 생각해왔어요. 국제학회에서 의료 접근성, 효율, 환자 중심성을 늘 말해왔으니까요. 발표 자료에는 문화적 겸손이라는 단어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가족이 환자가 되자 저는 모르는 시스템을 무능력과 같은 뜻으로 취급했어요. 그건 분석이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연단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배웠어요. 그것도 아내의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서.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수술을 잘하는 것보다 늦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았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말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곳에서 그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같은 문장인데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인지. 저는 그 비합리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동의서보다 더 무겁게 제 손을 짓눌렀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켜온 원칙 일부를 내려놓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한 설명, 충분한 비교, 충분한 선택. 저는 그것을 늘 선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클레어의 상태 앞에서 그 충분함은 갑자기 다른 이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서명이 끝나자 모든 것이 더 빨라졌습니다. 수술복, 이동, 마취 준비, 항생제 투여. 말은 적었고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클레어가 침대에 실려 수술실 쪽으로 향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약하게 제 손을 눌렀습니다. 그 손이 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복도가 갑자기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은 환자 선택권이라는 이상일까? 아니면 익숙한 시스템에 대한 집착일까? 솔직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수술실 문 앞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문은 닫혔어요. 저는 밖에 남았습니다. 늘 안쪽에 서던 사람이 처음으로 바깥 의자에 앉았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발소리와 기계음 사이에서 저는 제가 믿어온 것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의학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무력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릿속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알미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외과의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동시에 살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술이 시작된 뒤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시계는 분 단위로 움직였지만 제 마음은 자꾸 최악의 경우만 골라 앞질러 갔어요. 충수 파열, 그러니까 맹장이 터진 이후의 수술은 작은 수술이 아닙니다. 복강 내 오염 정도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너무 많은 예외를 알고 있었어요. 수술대 위에서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들, 배액관이 늘어나는 순간들, 개복으로 전환해야 하는 케이스들. 그 장면들이 지금 이 복도 끝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기다림조차 제겐 일종의 고문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면 되지만 아는 사람은 기다리면서 동시에 모든 경우의 수를 살아냅니다. 복도에는 다른 보호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누군가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서로의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가족을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국적이 달라도 같은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그 표정 앞에서는 학력도 직업도 자존심도 다 쓸모없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외과의가 아니라 그냥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 저는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습니다. 중간에 수술 상황을 더 자세히 들을 수는 없는지, 혹시 배양검사나 추가 배액이 필요한 정도인지, 회복실이 아니라 중환자실로 바로 가는 상황은 아닌지. 머릿속 질문은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짧고 안정된 목소리로만 말했습니다. 현재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처음엔 그 말이 답답했어요. 너무 적다고 느꼈습니다. 미국 병원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문장으로 보호자의 불안을 관리했을 거예요. 경과 설명, 예상 시간, 중간 업데이트.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짧은 대답은 불친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설명은 필요한 만큼만, 손은 해야 할 일에 더 오래. 그 질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복도 끝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 차림의 한 간호사가 빠르게 지나가며 소독물품을 추가로 들고 들어갔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그런데 뒤이어 지나가던 통역 자원봉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추가 세척할 때 자주 있는 흐름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원봉사자조차 이 시스템의 리듬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친절이 아니라
구조 전체가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아무도 저를 달래려 한 게 아닌데 저는 달래졌습니다. 2시간이 가까워졌을 무렵 그동안 버티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료의 품질을 설명의 밀도와 선택의 넓이로 측정해왔어요. 틀린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어요. 환자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특히 시간이 결과를 바꾸는 응급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더 빠른 손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면서 몸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바로 제 편견의 크기였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몸에서 힘을 뺐어요. 긴장을 유지하는데도 체력이 필요하다는 걸 그날 밤 새삼 느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더 많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의 리듬, 기계음의 주기, 누군가 낮게 나누는 말소리. 이 병원은 밤에도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주말도 새벽도 외국인 환자도 그 리듬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거의 뛰다시피 일어났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왔습니다. 그 몇 걸음이 길게 느껴졌어요.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개 얼굴보다 걸음이 먼저 말해주거든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벽을 짚었습니다. 숨이 한 번에 빠져나갔어요. 의사는 충수가 이미 터져 있었고 국소적인 복막염 소견이 있었지만 세척과 배에까지 안정적으로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복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었고 당분간은 감염 조절과 회복 경과를 보자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와 함께 아주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패배감 비슷한 것이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어온 건 감사였어요. 제가 의심했던 사람들이 제 아내를 살려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어떤 합리화도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회복실 문이 열리고 저는 클레어를 처음 다시 보게 됩니다. 회복실에서 클레어를 처음 다시 봤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아직 창백했고 입술도 말라 있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어요. 모니터의 숫자들이 정돈된 리듬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던 무너지는 기색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작은 차이가 제겐 거대한 안도였습니다. 병원에서 17년을 보낸 사람이 모니터 숫자 앞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것도 환자 쪽이 아니라 보호자 쪽에서. 저는 그 감각이 낯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아마 저도 언제나 그냥 사람이었던 거겠죠. 외과의라는 직함 아래에 그냥 겁이 나는 사람. 클레어는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완전히 깬 상태는 아니었지만 제 쪽을 향해 시선을 움직였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자 아주 약하게 힘이 들어왔어요. 그 힘은 미세했지만 살아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끝났어. 괜찮아. 제 목소리는 의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잠시 뒤 외과 의사가 회복 경과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야간 응급수술이었지만 수술실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천공 후 오염 부위도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다고 했어요. 항생제와 조기 보행, 시기 진행 계획까지 짧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질문을 몇 개 더 던지다가 어느 순간 멈췄어요. 이미 답은 충분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답보다 결과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살아서 제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 어떤 설명보다 강했어요. 진짜 변화는 다음 날 아침 찾아왔습니다. 저는 병실 복도에서 클레어의 담당 간호사가 배액관과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야간 수술 다음 날이면 보통 시스템이 한 박자 느려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주말이나 야간 이후에는 팀의 밀도가 달라지는 걸 자주 봤어요. 인력도, 속도도, 회진의 깊이도. 그런데 이곳은 아니었습니다. 회진은 이른 시간에 시작됐고 통증 조절 계획은 이미 정리돼 있었으며 오후 재활 수준의 보행 계획까지 언급됐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젊은 전공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부 수술 후에는 빨리 움직이는 게 합병증을 줄입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칙이 실제 리듬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반복되면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여기엔 있었어요. 아무도 특별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어쩌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클레어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과장된 위로 대신 짧은 격려만 건넸습니다. 물 한 모금 호흡, 다시 자세 조정. 그 손놀림이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 응급실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손을 씻던 외과 의사. 이곳 사람들은 응급 상황에서만 빠른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의 회복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리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실이 제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눌렀어요. 그 순간 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누군가 대단하다고 외치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눈앞의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생기는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더 잘하려 애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제가 17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원 로비에 내려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의료의 기준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배열되고 있었어요. 설명, 책임, 선택, 안전.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를 더 넣어야 했어요. 준비된 즉시성. 한국 의료진이 제게 보여준 것은 무모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을 만큼 반복해온 숙련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외과의인 저를 조용히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로비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평범한 불빛들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도시를 조금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클레어가 복도를 걷는 장면이 이미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 걸음이 단순한 재활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스템이 끝까지 약속한 것의 증거였으니까요. 그 약속이 주말에도 새벽에도 지켜지는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어의 회복은 드라마처럼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더 값진 방식으로 천천히 왔어요. 첫날은 물 한 모금, 둘째 날은 침대 옆에 잠깐 서기, 셋째 날은 복도를 몇 걸음. 몸은 여전히 약했고 웃다가도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느린 진전을 하루하루 지켜봤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그 두 가지 역할이 병실 안에서 뒤섞였지만 이번만큼은 후자가 더 컸습니다. 클레어가 찌푸리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저는 그냥 그 옆에 있었어요. 아무 진단도 하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술실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상황이 오다니 참 이상하면서도 편안했어요. 제가 정말 놀란 건 주말이었어요. 미국 병원에선 주말이 되면 많은 것들이 얇아집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유지되지만 속도는 달라지죠. 회진의 깊이, 재활의 리듬, 각 부서의 연결감이 평일만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도 쉬어야 하고 시스템은 비용과 인력 안에서 돌아가니까요.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용인하는 제 자신에게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의 병실은 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회진은 왔어요. 배액 상태 확인과 염증 수치 체크가 이어졌고 시기 진행과 보행 계획도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클레어가 복도를 걷는 동안 옆에서 자세를 봐주던 간호사는 평일과 다를 바 없는 속도로 설명했어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 누구도 서두르거나 생략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처음 응급실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응급만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에도 같은 철학이 깔려 있었어요. 그것이 이 병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유였습니다. 그제야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복도 끝에서 손을 씻던 의사, 수술 전 이미 움직이고 있던 간호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던 그 장면들. 이 병원의 속도는 한순간의 기민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구조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은 주말도
야간도, 외국인 보호자가 불안하게 지켜보는 순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관성. 그게 이 시스템의 진짜 힘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며칠이나 걸렸고 부끄럽게도 처음엔 그것을 의심부터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클레어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살 것 같아.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긴 강의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어요. 고마움, 안도감, 그리고 내내 의심하고 망설였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평범한 주말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쇼핑백을 들고 걷고 카페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는 일상 속에 있었는데 병원 안의 사람들은 그 일상과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쉬는 날에도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같은 정확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교가 제 마음을 오래 붙들었어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은 그것을 쉬운 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어요. 대단한 척하지 않는 대단함이랄까요? 저는 미국 시스템을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그 시스템에도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어요. 모든 효율이 비용으로만 측정될 때 놓치는 것이 있다고. 어떤 사회는 환자의 시간을 더 높은 가치로 계산한다고. 그리고 그 계산 방식의 차이가 회복의 속도와 질을 바꾼다고. 그것은 의학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두겠느냐는. 퇴원을 앞둔 밤, 클레어는 저보다 먼저 잠들었습니다. 호흡이 고르고 표정이 편안했어요. 저는 어둑한 병실 안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화려한 기술 자랑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아플 때 그 사람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것은 제게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의술은 손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품격은 아픈 사람 앞에서 어떤 순서를 선택하는가에 숨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행정실.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이미 두려운 쪽으로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 짐작이 또 틀리게 되리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퇴원 수속날, 저는 마지막으로 행정실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까지도 제 몸 어딘가에는 오래된 긴장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끝에 가서 진짜 청구서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미국에서 수없이 본 풍경 때문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분쟁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항목은 쪼개지고 설명은 흐려지고 책임은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보험사와 병원이 오가는 그 긴 싸움을 환자 가족이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도 봤어요. 그 경험들이 제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구에 다가가는 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저는 이미 또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네받은 서류는 과장 없이 이해 가능한 문서였습니다. 응급평가, 영상검사, 야간수술, 입원, 약제. 복잡한 코드로 위협하기보다 실제 치료 흐름에 맞춰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항목 하나하나가 클레어가 겪어온 며칠의 시간과 정확히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치료를 방해하던 불안이 뒤늦게라도 저를 덮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람을 먼저 살리고 계산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말로는 쉬운 원칙인데 현실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구조는 드물어요. 저는 그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 짐작이 틀렸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야 했어요. 병실로 돌아오니 클레어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은 며칠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편안했어요. 그녀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서울 좋아하게 됐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클레어는 다 모를 거예요. 저는 이 도시를 좋아하게 된 정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도시는 저를 바꿨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을 조용히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발표 자료가 남아 있었어요. 원래 제목은 응급외과에서의 의사결정과 환자 선택권이었습니다. 나쁜 제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파일명을 바꾸고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환자를 먼저 두는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짧은 문장을 하나 더 적었어요. 내 아내는 서울에서 제때 수술받았고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다.
저는 미국 시스템을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성장했고 많은 환자를 살렸어요. 하지만 돌아가면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설명의 양이 곧 환자 중심성의 전부는 아니라고. 선택권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더 안전한 것도 아니라고.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준비된 판단과 망설임 없는 실행이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꾼다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강의실이 아니라 복도 의자에서 배웠습니다. 아마 어떤 동료들은 방어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어떤 이는 다른 나라 사례를 낭만적으로 본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제 눈으로 본 것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은 강단 위에서가 아니라 안에 손을 잡은 채로 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할 것입니다. 동료들이 그 솔직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저는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출국장 의자에 앉아 클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손에는 수술 전에 식은땀이 없었어요. 온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잠시 눈을 감았다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 작은 무게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많은 것이 전달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창밖 활주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가져가는 것은 기념품이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수정된 기준이고요. 좋은 의료란 무엇인가? 좋은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저는 한때 그 답을 거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의 밤은 제게 더 나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움직이게 하는가? 서류인가? 설명인가? 책임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비행기 탑승 안내가 시작됐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클레어도 제 손을 잡고 함께 섰어요. 걸음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자기 힘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명동 골목에서 깔깔 웃던 그 걸음과는 달랐지만 어쩌면 지금 이 걸음이 더 단단한지도 몰랐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당신들은 제 아내를 살렸고 제 오만을 수술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